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머나먼 은하수처럼 비현실적으로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디퓨저의 은은한 향만이 감돌았지만 그 향기마저도 공간을 채운 차가운 적막감을 지우지는 못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공간의 주인답게 흠잡을 데 없는 실루엣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총수 은성그룹의 회장.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29의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아 불과 5년 만에 시가총액을 2배로 불린 천재 경영인. 그의 손짓 하나에 수천억 원이 오갔고 그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서류 봉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최고급 양피지로 만들어진 봉투 안에는 그의 변호사가 몇 번이고 검토하여 완벽하게 작성한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서명은 이미 힘차게 갈겨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맞은편에 앉은 여자 그의 아내 한서연의 서명뿐이었다. 서명에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마치 기계가 내뱉는 음성처럼 건조했다. 그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스커트.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고 길게 기른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유일하게 색채가 없는 부분처럼 느껴졌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늘 저런 모습이었다.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물처럼 무미건조했다. 강태준에게 있어 한서연은 실패한 투자의 결과물이었다. 3년 전 정략 결혼의 상대로 그녀를 선택했을 때 그는 최소한의 기대를 했었다. 유서 깊은 학자 집안의 고명딸. 조용하고 교양 있는 그녀가 자신의 옆에서 완벽한 안주인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다. 그의 야망과 질주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장식품. 딱 그 정도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사교계에 나서는 것을 꺼렸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다른 재벌가의 아내들처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선 파티를 주최하는 대신 그녀는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정체 모를 외국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소일했다. 그녀의 세계는 너무나도 작고 고요해서 태준의 거대하고 역동적인 세계와는 단 한순간도 겹쳐지지 않았다. 대호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당신이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그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아쉬움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이 불필요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짜증 섞인 귀찮음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미래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빛나는 여배우 최유라. 그녀의 화려함과 도발적인 매력은 강태준의 성공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유라와 함께라면 그의 제국은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이었다. 한서연은 태준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향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거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유가 뭐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분했다. 울거나 소리치거나 매달릴 것이라는 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이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라고 생각했나? 이건 처음부터 비즈니스였어.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이 끝난 것뿐이야. 당신은 내게 더 이상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 그는 일부러 잔인한 단어들을 골라 썼다. 그녀의 무미건조한 표정에 작은 균열이라도 일으키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은 이상하게도 날카로워서 태주는 순간적으로 속을 들여다보이는 듯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초의 유라 씨 때문인가요? 서연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언론에서는 아직 두 사람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 철저하게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알고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해. 어차피 끝날 관계였어.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서연의 질문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작은 흠집을 냈다. 그는 이 이혼이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완벽한 통제하에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아내의 뒷조사 같은 불쾌한 변수는 생각지도 못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우아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3년 전 당신의 아버님 강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죠.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은성그룹이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평생 학자로 사신 분이라 재물에는 관심이 없으셨지만 옛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셨죠. 결혼의 조건은 단 하나.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동안 은성그룹이 다시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일에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그 약속을 기억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대와 지금은 달랐다.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깨끗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방식을 경멸했다. 옛날 이야기군. 아버지는 이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그리고 그 약속은 당신과 나 사이의 계약이 아니었지. 그랬군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깊은 연민. 마치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과도 같았다. 좋아요. 서명하겠어요. 그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서류 봉투를 열고 이혼 합의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지 않았다. 그저 서명란을 확인하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세오 연.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서 오히려 태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폭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예상했다. 눈물과 애원, 혹은 저주와 분노.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온함이었다. 이혼이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인 것처럼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서연이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위자료가 부족한가 원하는 액수를 말해. 돈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그게 제 조건이에요. 태주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협박하는 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가 겁도 없이. 협박이 아니에요. 예고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서늘한 경고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태주는 불쾌감에 인상을 썼다. 이 여자가 미친 게 틀림없었다. 3년 동안 그림자처럼 살던 여자가 이혼 서류 한 장에 갑자기 돌변한 것이다. 아마도 충격의 제정신이 아니거나 혹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서투른 바라길 터였다. 헛소리는 그만둬. 이 집에서 나갈 준비나 해. 일주일 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화를 끝맺었다. 더 이상 그녀와 시시한 말장난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거실에 홀로 남은 서연의 모습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조금 전 자신이 서명한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서재의 문이 굳게 닫혔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한서연은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에 머물러 있었다. 3년 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이름. 이제 그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재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드레스룸이었지만 벽에 걸린 거울 뒤에는 그녀만이 아는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지문과 홍채 인식 이중 암호를 거치자 거울이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어두운 내부가 드러났다. 그곳은 펜트하우스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위성지도 암호화된 통신 채널들이 쉴 새 없이 깜박이고 있었다. 최첨단 통신 장비와 해킹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진짜 세계, 그녀의 전장이었다. 그녀가 책상 앞에 앉자 가장 큰 중앙 모니터에 보안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다. 밤 그림자에게 최종 타격 시점 조율 요망.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독수리. 그녀의 가장 신임하는 부하이자 팀의 현장 지휘관이었다. 밤 그림자는 국세청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그녀의 코드네임이었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 내 비밀조직 특수임무 1팀.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는 거악들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진 최정예 비밀부대. 그리고 한서연은 그 부대를 이끄는 전설적인 팀장 밤그림자였다. 지난 2년간 그녀와 그녀의 팀은 은성그룹을 정조준해왔다. 강태준이 취임한 이후 은성그룹은 교묘한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해왔다. 그들의 수법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해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꼬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밤그림자가 투입된 것이다. 그녀는 3년 전 강태준과의 결혼을 수락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부탁 때문이기도 했지만 내부에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적의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증거를 모았다. 강태준이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동안 그의 아내라는 완벽한 위장신분 아래에서 그녀는 그의 제국을 붕괴시킬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을 뽑을 시간이 되었다. 강태준이 내민 이혼 서류는 그녀의 계획의 마지막 방아쇠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판 위에 손을 올렸다.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독수리에게 목표물이 스스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D-Day는 법정에서 계획대로 진행. 답신을 보낸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더 이상 그곳에는 순종적인 아내 한서연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날카로운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국세청 최고의 해결사 밤그림자의 얼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저 화려한 불빛들 아래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부패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곧 저 그림자 위로 정의의 폭풍이 휘몰아칠 터였다. 강태준, 당신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그리고 그 상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다가올 전쟁을 앞둔 장수의 미소였다. 이른 아침 강남 펜트하우스의 침실은 여전히 어두웠다. 강태준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와 최유라와의 밀회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이미 지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옆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한서연은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그녀의 옷차림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 대신 활동성이 좋은 검은색 슬랙스와 단정한 셔츠, 그리고 그 위에는 몸의 선을 가려주는 심플한 트렌치코트를 걸쳤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지적인 느낌의 안경을 썼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에서 화려한 외제차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국산 세단을 골라 시동을 걸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강남의 번화가를 빠져나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오래된 도심. 을지로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앞이었다. 순상가라는 낡은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인쇄소와 조명 가게들이 즐비한 곳. 하지만 그녀가 들어선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미래회계 컨설팅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이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잉크 냄새 대신 서늘한 기계음과 커피향이 그녀를 맞았다. 좁은 복도를 지나 안쪽의 문을 열자 그곳에는 바깥의 낡은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국세청 본청 조사국 특수임무 1팀 코드네임 그림자 부대의 비밀 아지트였다.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 위에서 군림하는 거대한 탈세 카르텔을 분쇄하기 위해 국세청 내에서도 최고의 인재들만을 모아 창설된 비밀 조직.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신뢰,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조용한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수임무 1팀의 절대적인 지휘관, 밤 그림자였다. 팀장님, 한 남자가 다가와 깍듯하게 경례를 했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현장 지휘관이자 그녀의 오른팔인 박진우 차장 코드네임 독수리였다. 밤새 별일 없었나? 네. 아테나가 은성그룹의 내부 서버에 설치해둔 백도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특이 동향은 아직 없습니다. 박진우가 보고하는 동안 사무실 가장 안쪽에서 헤드셋을 낀 한 여자가 손을 들어 보였다. 수많은 모니터에 둘러싸여 현란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여자. 천재적인 해커이자 데이터 분석가인 김민지 조사관 코드네임 아테나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은성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다. 10분 뒤에 브리핑 시작하지. 전원 참석. 그녀의 말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이 켜지고 한서연이 자리에 앉자 박진우가 브리핑을 시작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은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조세핀 안처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수백 수천 개의 차명 계좌. 그것은 강태준이 지난 5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부패의 왕국이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은성그룹의 비자금 규모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7개의 조세핀 안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이 돈을 다시 국내로 들여와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진우의 설명에 따라 스크린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바뀌었다. 김민지가 해킹을 통해 빼낸 내부 장부와 자금 이체 기록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특히 3년 전 태양에너지 신사업에 진출한다며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 상당객이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이 건네졌다는 첩보도 입수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사건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탈세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였다. 브리핑이 이어지는 동안 한서연은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2년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은성그룹의 비자금에 대한 단서를 입수한 이후 그녀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아내라는 신분은 이 거대한 성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한 최고의 트로이 목마였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에서 그의 컴퓨터에서 심지어 그가 무심코 흘리는 말 한마디에서도 단서를 찾아냈다. 그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지도를 완성해 가고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 PC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인터넷 연예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속보, 은성그룹 강태준 회장 3년 만에 파경. 상대는 톱스타 최유라. 기사는 강태준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함께 최유라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마도 강태준 측에서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일 터였다. 이혼의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비열한 수법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팀원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었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는 태블릿 PC에 전원을 껐다. 괜찮다. 오히려 잘 됐어. 그녀의 의외의 대답에 팀원들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강태준은 지금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거야.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얕보고 있겠지. 방구석에서 책이나 읽던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계획을 변경한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원래 계획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다음 달에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었지. 하지만 목표물이 스스로 무대 위로 올라왔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녀는 회의실 벽에 걸린 작전 상황판으로 걸어갔다. 상황판에는 D-Day까지의 카운트다운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D30이라고 적힌 숫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붉은색 마커로 새로운 숫자를 써 내려갔다. D7. 일주일 뒤 나와 강태준의 첫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다. 그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끝낸다. 법정에서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인 이중장부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박진우가 우려를 표했다. 그들이 확보한 것은 대부분 해킹을 통해 얻은 디지털 증거들이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 바로 강태준이 직접 관리한다는 비밀 이중 장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자네들에게 남은 일주일이 중요한 거야. 한서연이 몸을 돌려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독수리와 더타이타누는 이중 장부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강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 그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고강철 비서실장을 집중적으로 마크해. 분명 그놈이 알고 있을 거다. 아테나는 언론을 이용해 강태준과 최유라의 스캔들을 더 크게 터뜨려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동시에 은성그룹의 주가를 흔들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수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우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결연한 의지만이 남았다. 이것은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다. 썩어빠진 뿌리를 뽑아내는 전쟁이야.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에 홀로 남은 한서연은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 중앙에는 은성그룹의 조직도 최상단에 자리 잡은 강태준의 사진이 떠 있었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오만한 남자의 얼굴.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 그녀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태준, 당신이 버린 건 단순한 아내가 아니야.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심판자지.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3년간의 위장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밤 그림자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약속된 이혼 조정 기일 당일 서울가정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강태준과 최유라의 스캔들은 아테나의 교묘한 정보 흘리기와 맞물려 지난 일주일간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가 되어 있었다. 세기의 스캔들 속에서 진행되는 재벌 총수의 이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했다. 오전 10시 정각. 강태준이 탄 검은색 세단이 법원 입구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마치 레드카펫에 선 배우처럼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이 넘긴 머리.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비극의 주인공인 양 미묘한 슬픔과 결연함이 뒤섞인 표정이 연출되어 있었다. 회장님, 이혼 사유가 최유라 씨 때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심경이 어떠십니까? 질문이 빗발쳤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변호인단의 호의를 받으며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광장의 에이스 최진혁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최 변호사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법정 다툼이 아니라 대중에게 강태준의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거대한 쇼의 일부일 뿐이었다. 한서연, 변변한 변호사 하나 선임하지 못한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 게임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조정실 내부는 바깥의 소란과는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다리를 꼬고 앉아 지루하다는 듯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최진혁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리고 조정위원과 함께 한서연이 들어섰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강태준과 최진혁 변호사의 얼굴에 스친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당혹감이었다. 그녀는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그 자리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들이 기억하던 온실 속 화초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한치에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바지 정장은 마치 갑옷처럼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빛.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순종과 체념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마치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가소로운 발악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양측 모두 착석하셨으니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최진혁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설명했다. 성격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이혼의 책임을 쌍방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면서도
은연중에 한서연이 재벌가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암시했다. 이로인 강태준 회장은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서연 씨의 그간의 헌신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에 있어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파격적인 다혈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즉시 합의서에 서명하신다면 최진혁 변호사의 말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한서연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조정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저는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하게 떠올랐다. 이제 와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 속셈인가. 최진혁 변호사가 능숙하게 받아쳤다. 한서연 씨, 이미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될 뿐입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최진혁 변호사님. 한서연은 최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소도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제가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피의자와 사건 담당자가 사적인 관계로 얽힐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수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최진혁 변호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강태준 역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 여자가 드디어 실성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벌컥 조정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검은색 방검복을 입고 국세청 특별조사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조끼를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일사불란했다. 순식간에 조정실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강태준과 최진혁 변호사의 퇴로를 막아섰다. 선두에 선 것은 박진우 차장이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꼼짝 마. 움직이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한다. 조정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조정위원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최진혁 변호사는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태준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조사관들과 한서연 사이를 오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뭔데 남의 이혼 조정실에 함부로 들어와.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떨림을 담고 있었다. 그때 한서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금색 독수리 문양이 박힌 검은색 가죽 수첩과 빳빳하게 코팅된 공무원증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강태준의 앞으로 그리고 그의 변호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죽음처럼 고요한 조정실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공무원증을 강태준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대한민국 국세청 본청 조사국 특수임무 1팀장 한서연입니다. 강태준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한서연. 자신의 아내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붙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직함. 그의 뇌가 상황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이어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최진혁 변호사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직인을 찍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었다. 은성그룹 총수 강태준. 당신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 냉정하고 명료했다. 뭐라고? 강태준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한서연과 그녀가 든 영장을 번갈아 보았다. 지난 3년간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여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을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진혁 변호사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영장을 빼앗듯이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영장에 적힌 글자들을 미친 듯이 훑어내렸다. 혐의 사실, 관련 증거 목록. 빽빽하게 적힌 내용들은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철저하게 숨겨왔던 은성그룹의 비밀 그 자체였다. 그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오만한 표정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벌거벗겨진 공포와 처절한 당혹감만이 남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서연에게 다가서려 했다. 서연아, 아니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몰래 카메라 같은 거지, 장난치는 거지, 지금.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졌다. 하지만 한서연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 그 자체였고 정의의 심판자였다. 강태준 씨, 지금부터는 제게 당신이 아니라 팀장님이라고 부르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하며 박진우에게 고갯짓을 했다. 압송계, 내 팀장님. 박진우와 다른 조사관들이 강태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조정실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엔다데보야,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전부 다 옷 벗을 줄 알아. 강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것은 익사 직전의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았다. 법원 복도에서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한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등지고 섰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다. 3년간의 가면, 3년간의 기다림,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 가면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강태준의 구속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진과도 같았다. 법정에서 현직 재벌 총수가, 그것도 이혼 조정 과정에서 아내에게 체포되는 전대미문의 사건.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대중은 충격과 함께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 밤 그림자 한서연 팀장에게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모든 것이 정의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그리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력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체포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강태준은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는 상식 따위는 무의미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과 그가 오랫동안 돈으로 관리해온 법조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구치소 문을 나서는 강태준의 모습은 48시간 전의 처참한 패배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당혹감은 없었다. 오직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기어나온 악마와 같은 차가운 분노와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행동에는 일말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맹세코 결백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적인 감정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한 개인의 비뚤어진 복수극에 불과합니다.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의 명예와 은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짧은 성명서는 완벽하게 계산된 선전포고였다. 그는 교묘하게 사건의 본질을 재벌 총수의 비리에서 부부간의 치정 싸움으로 바꿔치기 했다. 자신을 비정한 남편이지만 능력 있는 경영자로 한서연을 사적 복수심에 눈이 먼 표독스러운 아내이자 무자비한 권력자로 둔갑시켰다. 그날 이후 여론의 바람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제국이 본격적인 방역을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언론이었다. 은성그룹의 광고비를 받는 보수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독 국세청 특수팀 무리한 표적 수사 논란, 첸 남편 향한 칼날, 심층 취재, 밤 그림자, 한서연 팀장, 그녀는 누구인가 알려지지 않은 과거 행적들. 기사들은 한서연의 개인사를 무차별적으로 파헤쳤다. 그녀가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세상 물정 모르게 자랐다는 점, 3년간 조용한 주부로 살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그녀의 수사 능력을 폄하했다. 심지어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여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강태준에게 열등감을 느꼈으며 이번 수사는 그 열등감의 발로라는 식의 악의적인 심리 분석까지 내놓았다. 아테나 김민지가 24시간 온라인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했지만 거대 언론사의 물량 공세 앞에서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정치권을 통해 들어왔다. 은성의 로비 자금을 받아온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 기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해서 경제를 위축시켜도 되는 겁니까? 한서연 팀장이라는 사람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기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까? 국세청장 당장 답변하세요. 국세청장은 연일 쏟아지는 정치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한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한 팀장, 자네를 믿네. 하지만 이 싸움 생각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위에서도 압력이 거세.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옷 벗어야 할지도 몰라. 청장의 눈에는 걱정과 피로가 가득했다. 한서연은 그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청장님, 저희는 증거로 말할 뿐입니다. 저들이 발악하는 것은 우리가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그들이 회심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던 핵심 증인 은성그룹의 전직 재무팀장이 돌연 잠적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머리를 식히고 싶다는 메모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진술했지만 박진우가 그의 집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낯선 남자들에게 강제로 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사실상의 납치였다. 설상가상으로 내부 고발을 약속했던 또 다른 직원은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타나 한서연 팀장 측의 강압과 회유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뒤에는 최진혁 변호사가 배석해 있었다. 젠장. 비밀 아지트에서 보고를 받던 박진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 개자식들 증인을 납치하고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 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팀원들은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타이탄, 최강석은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보고했고 김민재는 은성 측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 해커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서버를 방어하는데 온 신경을 쏟아야 했다. 모두가 지쳐가고 조금씩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과연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그때 한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 들었을 거다. 우리가 가진 파의 몇 개를 잃었지.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강태준이 우리보다 더러운 수에 능하다는 걸 잠시 잊었군.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다. 저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올 리가 없지. 그녀는 벽면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강태준의 얼굴과 함께 그와 연결된 정재계 인사들의 관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저들은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어. 언론으로 명예를 더럽히고 정치권으로 우리 조직을 압박하고 증인들을 빼돌려서 우리의 칼을 무디게 만들고 있지. 우리를 고립시키고 제풀에 지쳐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팀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우리는 그림자 부대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지는 법이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여론의 주목을 끌수록 우리는 그 그림자 속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녀는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납치된 재무팀장 반드시 찾아내. 아마 살아는 있을 거다. 죽이면 자기들 죄만 추가될 뿐이니까. 고강철 비서실장 그놈의 꼬리를 절대 놓치지 마. 증인을 빼돌린 것도 이중장부를 숨긴 것도 그놈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김민지를 향해 말했다. 은성 측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역으로 분석해. 그들의 IP를 추적해서 배후를 알아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성 내부 비리 자료 중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잘한 것들을 몇 개 골라서 다른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해. 저들이 한 곳에 불을 끌어가면 다른 곳에서 불이 나게 만들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란 말이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팀원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가장 정확한 길을 찾아내는 리더였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실이야. 그리고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시간이 걸릴 뿐이지. 모두 정신 차리고 각자 위치로. 지금부터는 전면전이다. 그날 밤 한서연은 팀원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 홀로 아지트에 남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아지트 내에 마련된 작은 간이 침대로 향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였다. 그녀가 자신의 트렌치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거는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녹음기였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도청장치, 옷깃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아마 오늘 낮에 국세청 본청에 다녀오는 길에 누군가 스치면서 몰래 붙여놓은 것이리라. 한서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적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도 네가 사냥꾼인 줄 아나 한서연, 이젠 네가 사냥감이야. 남편 단속이나 잘하지 그랬어. 그러게 누가 주제넘게 나서래.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조롱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신분, 그녀의 계획, 심지어 그녀의 아지트까지 특정했을지도 모른다. 한서연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투지였다. 조하, 강태준, 네가 먼저 선을 넘었어. 그녀는 도청장치를 손 안에서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리 수사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끊어진 후 한서연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바닥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도청장치가 적의 존재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할 법도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적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역으로 공격할 지점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행동에 들어갔다. 코드레드, 전원 5분 내로 모든 장비 파기하고 비상구 C루트로 퇴각한다. 2번, 안전가옥에서 집결한다. 반복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그녀는 팀 내부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계령을 발동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팀원들은 질문 하나 없이 수년간 훈련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민지는 모든 서버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파기하고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에 강력한 자기장을 흘려보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박진우와 최강석은 팀원들의 안전한 퇴각로를 확보했다. 그들이 을지로 아지트를 빠져나온 지 불과 30분 뒤 건장한 남자들이 미래회계 컨설팅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사무실과 깨끗하게 포맷된 컴퓨터,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도청장치 하나뿐이었다. 새로운 안전가옥은 강북의 한 허름한 연립주택 지하에 마련되어 있었다. 을지로 아지트의 최첨단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좁고 열악했지만 그 어떤 추적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팀원들이 모두 모이자 한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도청장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 아지트가 노출됐다. 그리고 적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어.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자책할 시간 없어. 한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강태준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집요해. 단순히 돈과 권력만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와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전문가를 고용한 게 틀림없어. 아마도 전직 국정원이나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정보팀이겠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들을 거라고 생각해. 좋아. 그렇게 믿게 만들어주지. 지금부터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인다. 모든 통신은 기존의 채널을 버리고 내가 지정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교신한다. 그리고 이 도청장치를 역으로 이용할 거야.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패배의 증거물이었던 도청장치가 그녀의 손에서 날카로운 무기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지금쯤 우리가 혼란에 빠져 허둥댈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이중 장부의 행방을 우리가 아직 모른다고 확신할 거야. 그 확신을 이용해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유인한다. 그녀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펼쳤다. 그것은 전공법이 아닌 철저한 기만과 심리전이었다. 작전명은 에코. 적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들이 엉뚱한 곳에서 메아리 에코를 쫓게 만드는 작전이었다. 다음 날부터 특수임무 1팀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일부러 감청 가능성이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부산항 밀수 조직과 은성그룹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했다. 김민재는 은성 측 해커들이 볼 수 있도록 엉뚱한 인물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듯한 흔적을 인터넷에 남겼다. 한서연 자신도 국세청 내부의 정보원으로 위장한 인물과 접촉하며 이중 장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밀 금괴 보관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강태준의 정보팀은 그 미끼들을 덥석 물었다. 그들의 인력과 자원은 부산으로 엉뚱한 정치인의 뒤를 캐는 데에,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청와대 비밀 금고를 찾는 데에 낭비되었다. 그들이 거짓 메아리를 쫓아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동안 한서연과 그녀의 정예팀은 단 하나의 목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바로 강태준의 그림자 고강철 비서실장이었다. 고강철은 지난 20년간 강태준의 부친인 선대 회장 시절부터 은성그룹에 몸담아 온 충신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의 손을 더럽히는 모든 꾸준 일을 처리해왔다. 증인 납치 언론, 공작 정치권 로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고강철이 있었다. 한서연은 확신했다. 이중 장부의 위치를 아는 유일한 인물 역시 고강철일 것이라고. 박진우와 최강석이 2인 1조로 고강철에 대한 24시간 밀착 감시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자신의 차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 대의 대포차를 번갈아 이용했고 동선을 예측할 수 없게 수시로 움직였다. 미행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일부러 복잡한 도심을 몇 시간씩 배회하기도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여우 같은 놈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 며칠간의 잠복으로 퀭해진 최강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때 모니터를 통해 고강철의 모든 동선을 분석하던 한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쫓아다니기만 해서는 안 돼. 굴을 파고 숨은 뱀은 굴 밖으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녀는 김민지에게 지시를 내렸다. 고강철의 모든 것을 파. 개인적인 약점 가족, 숨겨둔 재산,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김민지의 손가락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고강철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는 스위스 비밀 계좌에 거액의 비자금을 숨기고 있었고 그 돈으로 미국에 유학 중인 외아들의 막대한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 강태준 몰래 챙긴 뒷돈이었다. 한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충신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날 밤 퇴근하는 고강철의 차 와이퍼에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그의 스위스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사본과 미국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있는 그의 아들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섬기는 주인과 같은 꿈을 꾸고 있더군요.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우리는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강태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서늘한 경고였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고강철은 평소와 달리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무실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창밖을 살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 그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회사 밖으로 나갔다. 평소처럼 미행을 따돌리려는 복잡한 움직임도 없었다. 그의 차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망설임 없이 질주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한 사찰이었다. 정심사 징신시라는 현판이 걸린 고즈넉한 절. 그곳은 고강철의 노모가 매달 찾아와 불공을 드리는 곳이었다. 빙고! 차량 추적 장치를 통해 그의 위치를 확인한 박진우가 나지막이 외쳤다. 가장 의심받지 않을 가장 개인적인 공간. 그곳에 비밀을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진우와 최강석은 사찰 주변에 잠복하고 드론을 띄워 고강철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고강철은 주지 스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더니 사찰 뒤편의 납골당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위패가 모셔진 함을 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뒤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차갑다. 저기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박진우가 팀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바로 그 순간. 팀장님 문제입니다. 드론 화면을 보던 최강석이 다급하게 외쳤다. 고강철이 납골당을 나온 직후 검은색 세단 2대가 맹렬한 속도로 사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정보팀이었다. 그들은 에코 작전에 속아 넘어간 척하면서 실제로는 고강철의 주변에 계속해서 감시망을 펴고 있었던 것이다. 고강철의 이상 행동을 포착하고 즉시 따라붙은 것이었다. 제기랄 함정인가? 박진우가 욕설을 내뱉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남자들은 그대로 납골당으로 향했다. 박진우와 최강석의 위치도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초회 조사관 넌 먼저 빠져나가서 팀장님께 위치를 보고해. 내가 저놈들의 시선을 끌겠다. 하지만 차장님, 명령이야. 박진우는 망설이는 최강석을 거칠게 밀치고 자신들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일부러 경적을 울리며 남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켰다. 거기 너희들 꼼짝마 국세청이다. 그의 외침에 남자들은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최강석은 숲 쪽으로 몸을 날려 현장을 빠져나왔다. 박진우는 차를 몰아 사찰 입구를 막아섰다. 남자들 몇몇이 그에게 달려들었고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박진우는 괴물 같은 힘으로 버텨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을 버는 동안 나머지 일당들은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 이중장부를 챙겨 달아나고 있었다. 안 돼. 박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의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과 함께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던 한서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최강석으로부터 이중 장부의 정확한 위치는 확보했지만 박진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도 함께 들어왔다. 승리의 대가는 혹독했다. 가장 신이 많은 부하가 적의 심장부에서 고립되었다. 그녀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부상당한 맹수와 같은 결의가 떠올랐다. 고강철, 그리고 강태준. 내 사람을 건드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마지막 죄죄의 무대는 정해졌다. 그리고 그 무대에는 더 이상 자비란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박진우 차장이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안전가옥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한서연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림자이자 버팀목이었다. 그의 부재는 팀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 분노와 불안이 팀원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한서연은 흔들릴 시간이 없었다. 슬픔은 사치였고 분노는 이성의 칼날을 무디게 할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두 가지 생각뿐이었다. 박진우를 구출한다. 그리고 강태준을 끝장낸다. 팀장님, 박 차장님은 무사하실까요? 김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무사할 게오다. 한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박 차장을 이용해 우리와 협상을 하려 들겠지. 이중 장부와 맞바꾸자고 제안할 거야. 그놈에게 박 차장은 아주 유용한 인질이니까. 살아있는 인질 말이야. 그녀는 작전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팀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의 등에 꽂혔다. 적들은 이중 장부를 손에 넣었어.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녀의 말에 팀원들의 눈이 커졌다. 정확히는 절반만 진짜지. 고강철이 납골당에 숨겨둔 것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복사한 마이크로필름이었어. 그리고 그 필름마저도 내가 심어둔 추적 장치가 포함된 복제본일 뿐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녀가 파놓은 함정 플랜 B였다. 고강철을 압박해 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플랜 A였다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적에게 일부러 가짜 미끼를 던져주는 것이 플랜 B였다. 고강철이 서류 봉투를 받은 직후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특수 드론을 그의 차량 하부에 부착해 놓았다. 그가 납골당에서 한 모든 행동은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그가 필름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 그녀는 그것이 종이로 된 원본 장부가 아님을 간파했다. 놈들은 지금 가짜 보물을 손에 넣고 승리에 취해 있을 거다. 그리고 박 차장을 이용해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바로 그 방심이 우리가 역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녀는 스크린에 위성 지도를 띄웠다. 마이크로필름에 부착된 초소형 GPS 추적 장치가 보내는 신호가 지도 위에 한 점을 붉게 깜박이고 있었다. 경기도 가평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깊은 산속의 거대한 저택이었다. 서류상으로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소유로 되어 있는 강태준의 비밀 별장이었다. 이곳이 놈들의 본거지다. 박 차장도 그리고 진짜 이중 장부 원본도 분명 저 안에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실렸다. 지금부터 작전명 심판의 날을 개시한다. 목표는 두 가지. 박진우 차장 구출, 그리고 이중 장부 원본 확보. 단 한 번의 기회뿐이다. 실패는 없다. 그녀는 경찰 특공대 출신인 최강석에게 팀원 며칠 붙여주며 구출조를 편성했다. 그들의 임무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잠입하여 박진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아테나 네온 저택의 모든 통신망과 전력 시스템을 장악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택을 암흑 속의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려. 내 팀장님,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은 나와 함께 정문으로 들어간다. 정문으로 가겠다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팀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아니, 가장 대담한 공격이 가장 안전한 법이다. 강태준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박 차장을 구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들고 올지 기대하면서
내가 직접 그 무대로 걸어 들어가 주지. 그놈의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는 동안 최 조사관이 뒤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지는 지독하게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팀원들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장수의 비장함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작전 개시 시각은 그날 밤 자정.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자정 무렵부터 가평 지역에 강한 비를 동반한 노우가 쏟아질 예정이었다. 하늘마저 그들의 편이었다. 밤 11시 50분, 예보대로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어둠과 빗줄기 속에 잠긴 강태준의 별장은 마치 거대한 유령선처럼 보였다. 별장 주변은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과 수십 명의 사설 경호원들이 이중삼중으로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최강석이 이끄는 구출조는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비를 틈타 저택의 후면 감시가 가장 취약한 절벽 쪽으로 로프를 이용해 조용히 침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정정각 한서연이 탄 차가 별장의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얇은 트렌치코트 한 장만을 걸치고 차에서 내렸다. 누구냐? 경호원들이 달려나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눴다. 강태준 회장에게 전해 한서연이 왔다고. 박진우 차장과 이중 장부를 교환하러 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무전으로 연락을 받은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다. 그녀는 마치 초대받은 손님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겉모습만큼이나 화려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 중앙 불타는 벽난로 앞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고강철 비서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결국 내 발로 기어 들어올 줄 알았지. 꼴이 말이 아니군 한서연. 강태준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는 어디 있지? 한서연은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본론부터 물었다. 급하기도 하시군. 일단 내 제안부터 들어보시지. 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파기하고 이번 수사가 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벌인 무리한 수사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그리고 영원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면 네 충직한 부하의 목숨은 살려주지.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물론 내 목숨도. 그의 눈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그녀를 향한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얕보고 있었다. 한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잔이 시시하군. 난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니야. 통보를 하러 왔지. 뭐라고?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끝내러 왔어. 너 그리고 너의 더러운 제국 전부.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저택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사라지고 벽난로에 타오르는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지금이야. 한서연이 손목에 찬 통신기를 향해 나지막이 외쳤다. 김민지가 외부에서 저택의 전력 시스템을 완벽하게 차단한 것이다. 뭐야, 무슨 일이야. 강태준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비상 랜턴을 켜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택 외부에서는 최강석의 구출조가 이미 지하 감금 시설의 문을 폭파하고 박진우를 구출해내고 있었다. 박진우는 온몸이 묶이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잃지 않은 상태였다. 이 인연이 상황을 파악한 강태준이 분노. 애차 한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그의 관절을 꺾어 순식간에 제압했다. 강태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가 이런 괴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고강철 이중 장부는 어디 있지? 한서연은 강태준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하얗게 질려있는 고강철에게 다가섰다. 바로 그 순간 고강철이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를 겨눴다. 대호 이상 다가오지마. 다가오면 쏴버릴 거야.
그는 공포에 질려 손을 떨고 있었다. 그 총 강태준이 준 건가? 모든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우고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라고 시키던 한서연의 말에 고강철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차피 너도 버려질 목숨이야, 고강철.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정상 참작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어. 시끄러워. 고강철이 절규하며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탕가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어둠을 갈랐다. 하지만 총알은 한서연이 아닌 고강철의 손목을 향했다. 고강철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어둠 속에서 어느새 별장 내부로 진입한 국세청 요원들이 경호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있었다. 그리고 총을 쏜 사람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나타난 박진우였다. 팀장님, 무사하십니까? 괜찮아. 잘 돌아왔다. 짧은 재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갔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강태준과 고강철 그리고 그의 경호원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한서연은 고강철이 총과 함께 떨어뜨린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기록된 검은색 표지에 이중장부, 원본이 들어있었다. 한서연은 장부를 들고 바닥에 쓰러져 절망적인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게임은 끝났어, 강태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창밖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순간적인 빛 속에서 한서연의 얼굴은 마치 정의를 집행하는 여신처럼 차갑고도 성스럽게 보였다. 가평 별장에서의 밤이 지나고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한서연이 확보한 이중 장부 원본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어떻게 유린하고 잠식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추악한 역사의 기록이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르내린 정계 법조계, 언론계의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은성 게이트의 서막이었다. 강태준은 몰락했다. 법정에 선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제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미래마저 빼앗긴 공허한 눈빛의 죄수일 뿐이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공중분해되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었다. 몇 달 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국세청 특수임무 1팀 그림자 부대는 은성 게이트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들의 존재는 처음부터 비밀이었기에 세상에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평범한 국세청 직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다는 뜨거운 자부심이 남아있었다. 팀 해체를 앞둔 마지막 날, 한서연은 자신의 팀원들을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허름하지만 전기 넘치는 작은 한식집이었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았다. 한서연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딱딱한 팀장의 모습 대신 따뜻한 동료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팀장님이야말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 웃고 있는 박진우가 잔을 맞부딪혔다. 그는 몇 주간의 치료 끝에 무사히 회복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전 이제 팀장님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킹하죠. 김민지가 장난스럽게 투덜거렸고 늘 과묵하던 최강석도 팀장님과 함께한 임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라며 진심을 전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떠들고 지난 시간들을 추억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긴박한 순간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버텨냈던 밤들. 그 시간들은 그들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끈끈한 전우애로 묶인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무렵 박진우가 한서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팀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국세청에서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승진과 요직을 제안한 상태였다. 그녀는 원한다면
국세청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갠 뒤의 거리는 상쾌하고 평화로웠다. 조금 쉬고 싶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난 3년 동안, 아니 훨씬 더 오랫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지. 그녀의 대답에 팀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했다. 며칠 후 한서연은 다시 서울 가정법원을 찾았다. 몇 달 전 피바람을 예고했던 그곳이었지만 오늘의 법원은 놀라울 정도로 한산하고 조용했다. 기자도 변호인단도 없었다. 조정실에는 그녀와 판사, 그리고 강태준 측의 국선 변호사만이 앉아 있었다. 강태준과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조건을 따질 사람도 없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 시간부로 법적으로 이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망치가 탕하고 울리는 소리와 함께 지난 3년간 그녀를 올감했던 질긴 족쇄가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이혼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절차에 불과했다. 법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그녀는 차를 몰아 한적한 공원 묘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녀는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이 걱정하시던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가려고요. 더 이상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한서연으로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마치 아버지가 그녀의 대답을 듣고 따뜻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털어낸 후련함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국세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그녀의 선택에 아쉬워했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밤 그림자라는 이름도 그 영광과 상처도 모두 과거에 묻어두고 싶었다. 1년 뒤 봄, 스위스 취리히의 한적한 호숫가. 한서연은 작은 노천 카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 어떤 명품으로 치장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세상 곳곳을 여행했다. 파리의 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그림을 보기도 하고 티베트의 고원에서 끝없이 펼쳐진 별을 보며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치열했던 과거를 잊기 위한 도피가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박진우였다. 잘 지내나? 그럼요, 팀장님. 전 아주 잘 지냅니다.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대기업 상대로 소송하는 서민들 돕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성에 맞는 것 같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진우의 목소리는 밝고 힘찼다. 김민지는 유명 IT 보안업체에 스카우트되었고 최강석은 경찰 특공대 교관으로 돌아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멋지게 꾸려나가고 있었다. 다행이네. 모두 잘 지낸다니. 팀장님은 이제 돌아오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호수 건너편에 만년설이 쌓인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았다. 글쎄, 아직은 좀 더 이 자유를 즐기고 싶어. 전화를 끊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주인이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 역시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도 거대한 정의를 짊어지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뿐이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녀의 세상에는 고요한 아침이 밝아왔다.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자유, 그리고 상처를 이겨내고 얻어낸 눈부신 재생.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